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여한섭 수사단장. 2달이 지난 6월 4일.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한섭 수사단장이 최선을 다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법리상 방법을 다 동원을 하였고 또 저희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말에 수사 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했고 특히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으로 수사했는데 한상대, 윤갑근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가 수사 공고를 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한섭 검사장이 수사단의 단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임은정 검사가 했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직무상 알게 됐을 경우 감찰 라인 및 수사기관에서 형법 195조죠.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될 범죄를 알게 될 때 수사하여야 합니다. 임은정 검사의 지난 2월 발언.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한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여성 검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한섭 검사장을 포함해 고위 검사들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것. 그 성폭력 사건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지켜보고 덮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목격자들도 피해자거든요. 검찰에게 검찰권을 주인 국민들이 간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한섭을 못 믿는다는 말. 다시 채널A의 여한섭 검사장에 대한 평가.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아 독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재난 관련 안내방송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6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그리고 피자, 햄 같은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하는 안내 메시지였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재일 평론가를 이제 만나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1789년 7월 프랑스 대혁명은 외쳤다.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니티. 이 정신은 대한민국으로 와서 자유, 평등, 박애라고 번역됐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 번역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민주주의 3원칙. 이제는 바로 알자.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오늘도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보통 우리가 자유평등 박애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리버티. 네. 리버티는 자유가 아니라 요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맞다. 그래요? 네. 리버티. 그러니까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요렇게 번역이 돼야지 맞는 말이 아닐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됐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일본으로부터 못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리버티는 그거로 번역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래요. 리버티. 영어 아닙니까? 그쵸, 리버티. 그렇죠. 강물의 뭐 이런 건가요? 네. 아니고. 네네네.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맞았다. 네, 그렇죠. 이것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가 이 민주주의 3원칙 얘기한 건요. 네. 오늘 한겨레에서 요양원 기획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1%만 국가시설이고 99%가 민간시설인 거예요. 네. 국가에서 돈은 급여는 지급을 하는데 네. 운영의 주체가 민간인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판박이 아닙니까? 그 유치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돈은 나라에서 나가는데 네. 운영은 네. 민간에서 하고 예. 수익을 남기죠. 예. 이건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관료제가 책임을 외주화한 거다. 책임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죠. 아, 그래요. 그 예. 위험의 외주화.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인사사고가 난다든가 사람이 뭐 다친다거나 네. 뭐 노동자가 산재를 입는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공무원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이 외주업체 사장에게 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예산권은 예. 고위공직자가 가지게 돼요. 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에 대해서 뭐 이게 정치권에서만 벌어지는 일 말고 우리 일상에서 보자면 네. 예산권 가진 사람이 왕이거든요. 대기업 과장, 네. 부장만 돼도 업체 사장으로서는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직자가 예산 집행자가 되면 그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 요양원 원장님도 업자가 되는 거예요. 업체 사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관계 맺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 대접받죠. 네. 그러니까 한유총하고 요양원하고 기본 구조가 같아요. 네. 나라 돈 쓰는데 공무원님들이 네. 갑이 되고 그분들이 을이 돼서 네. 유착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치 조직. 그러니까 우리 지방 선거할 때 한유총 절대로 못 건든다고 한 게 지방 정치 조직하고 너무 유착이 돼 있고 표를 가지고 다니는 조직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정두원 전 의원이 한 말인데 네. 매년 네. 새로운 원아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 전화번호가 이제 입수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매년 새로 들어오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의 한 30, 40대 여성들의 이 네트워크가 이 유치원을 정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유치원이 뜸 모아서 네. 연대체를 꾸리면은 국회의원도 꼼짝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유총한테 밑보이면은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방 정치 조직을 우리가 소선구 구조 하에서 네. 한유총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네. 그냥 저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집단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이들의 교육이나 노인들의 복지가 아니라 네. 자신들의 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뭐 사실 유치원, 요양원 뿐이겠습니까? 네, 비일비재하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되는 거에서 우리 사회가 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못 망각하고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외주화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계고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노인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은 뭘까요? 연대죠. 연대. 예. 연대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예.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젊은 세대가 예. 나이 먹은 세대를 부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 부양을 누가 해야 되라고 했을 때 다들 사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새는. 네. 그러면 그게 사회라고 했을 때 그 사회는 연대에 기반을 하는 거죠. 시민사회는 시민과 시민이 연대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노인이 될 테니 그러니 지금 노인들을 부양하고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내 다음 세대가 나를 부양할 거다라는 걸 믿음의 기본으로 해서 세금을 걷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 사회 연대 시스템 연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낼 사람 요양원 만드세요. 그럼 나라에서 예산 지원할게요. 이 접근법으로 푸니 이 문제가 네. 이게 곱게 풀리겠냐 이거죠. 사회 연대 의식의 결여. 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교육의 네. 왜곡. 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유평등 박애라고 할 때 이 박애가 제일 문제예요. 네. 요새는 우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 우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쉽게 생각하면 전우애 이러잖아요. 같이 싸운 전우애. 네. 그러면 내 등을 지켜주는 전우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혁명 과정에서 당연한 거예요. 네.
뭉쳐서 싸워서 예. 평등한 사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해방된 세상을 만든 자. 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왕정으로부터의 해방, 네. 영국의 통치로부터의 해방. 예. 그래서 그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뭉쳐서 군대, 뭐 민병대를 만들든 뭘 하든 뭉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박예가 말하는 형제의 이거는 결국은 연대 의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자유평등 박예에서 이 박예는 연대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맥락에서 연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방, 평등, 연대. 자유가 아니라 해방. 평등은 뭐 그대로. 네. 그리고 박예가 아니라 연대. 해방, 평등, 연대로.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요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채무 논쟁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5%로 해도 괜찮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가 되니 공공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연대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도 같이 늘리면 재정 적자가 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 쓸 데가 있다면 돈 쓸 데가 있으면 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돈을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연대 의식이 있다면 연대 의식이 있다면 이게 가능해지는데 연대 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내가 지금 세금 내고 나 나이 먹어서 보장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잖아요. 연대 의식이 결여돼 있으면 모든 사회 정책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게 되죠.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적 부조라는 개념인데 그게 확장이 안 되죠. 연대 의식이 없이는. 알겠습니다. 네. 연대 의식이 제거되면은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그 연대가 사라진 민주주의. 그거는 이제 탐욕밖에 안 남죠. 탐욕밖에 안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 사회 연대를 호소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들이 돈을 내라. 이 말 못 하는 거죠. 세금 더 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연대란 말을 왜 제거를 했냐는 얘기예요. 이거 레드 콤플렉스 때문이거든요. 그래 또 뭉쳐서 또 체제를 뒤엎을까 봐 염려돼서. 그러니까 연대는 혁명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운영의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나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나 내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병원을 안 가면 나는 병원을 안 가서 좋고 내가 낸 돈은 보험회사의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군가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연대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가 개인에게 이제 뜯어먹으려고 그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세금 걷어서 공동체를 위해 쓰기 때문에 연대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한테 좀 더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덜 걷고. 그러니까 이 연대의 원칙은 사회 운영의 원칙이기도 한데 그걸 혁명의 원칙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레드 컴플렉스가 연대란 말을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서도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이 연대의 가치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정 없이 그 국가적 부담만 늘어나고, 그렇죠. 그 개인의 책임도 복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연대일 때요. 우리가 탐욕으로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면 혁명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혁명의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연대라는 말을 자꾸 혁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을 줄여드리는 방법도 사회 연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혁명의 긴장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삶을 개선시키는 거죠. 또 권력자들이 긴장하고요. 이거 잘못했다간 목이 날아가겠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육이 민주주의를 축소시켰냐면 그 우리가 장발장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레미제라블인데 비참한 사람들이란 얘기인데 신부님이 도둑한테 자비를 베푼 이런 거로 왜곡시켜 가르친다는 거죠. 레미제라블을 다 가르치면 거기엔 혁명의 얘기가 있으니까.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런 노래도 나오고. 이런 게 결국 우리 사회에 우리는 연대를 배우지 못하니까 현재의 노인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노후는 생각하면 공포를 느끼게 되고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노인도 구제하고 우리의 미래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민주주의의 참모습 연대를 배워야 한다였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재일 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현지 시간 5일 오전 9시 20분경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또 수습돼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12명이고 실종자는 14명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 호를 인양하기 위한 선박 결속 작업이 오늘 시작된다고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현장 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이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와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자, 앞서서 유재일의 발키리에서 퀴즈를 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6645번님 독립 틀렸고요. 자, 안천식님 방해? 해방인데 정답은 해방인데. 자, 3908번 쓰시는 분 광복. 네. 자, 그리고 8596번 쓰시는 분은 만세. 네. 자, 8328번 쓰시는 분 해방. 아이고, 정답이었어요. 오늘만이라도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7654번 쓰시는 분 원자폭탄. 날씨가 덥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고요. 틀렸습니다. 그러나 2647번 쓰시는 분 해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해방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9126번 쓰시는 분 해방. 5374번님 연대보증. 틀렸습니다. 해방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탁현민. 그의 연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편안함, 그리고 휴머니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연출이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연출가. 그의 은유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소상히 풀어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지금은 대통령 기획 자문위원, 공연기획 연출가인 탁현민 자문위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2년 예. 만에 뵙네요. 2년 만에. 네. 예. 여의도에서 뵙고. 그러게요. 또 여의도에서 뵙습니다. 그니까요. 예. 아니, 탁현민 위원께서는 이제 행정관 직함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자문위원이신데 네. 뭐 업무가 많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전비서관실에 일할 때는 대통령의 모든 행사를 다 깊이 관여를 하던 적게 관여를 하던 관여를 했어야 하는 거고. 네네. 지금은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중요한 외부 행사 중에 일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만 도움을 드리면 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일의 가지수도 훨씬 적어졌고 부담도 훨씬 적어졌죠. 예. 그 최근에 외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노르웨이에 대통령 순방이 있어서 그 순방 계기에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행사 어떤 겁니까? 노르웨이가 있는 북유럽에는 실은 K-팝 콘서트가 한 번도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혹은 서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번 K-팝 콘서트가 열렸고 얼마 전에 BTS도 또 영국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유럽은 인구 수도 적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한국의 K-팝에 대해서 수요는 있는데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또 마침 노르웨이하고 수교 60주년이라 저희가 K-팝 콘서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나오는지는 얘기 못 합니까? 아니요. 모모랜드하고 예. 몬스터 X 그리고 장재인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탁현민 스타일이네요. 확실히. 그런가요? 그렇죠. 자, 외교 행사가 아닌 문화 행사로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북유럽은 민주 진보 정치 진영에 있어서는 각별한 어떤 그 가치를 갖고 많은 있잖아요. 모범이 되고 또 많이 벤치마킹하려는 부분들이 좀 있죠. 복지국가의 어떤 그런 이상에 있어서 북유럽을 닮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하고의 연결고리 어떻게 보고 노르웨이 계세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6.25 전쟁 때 병원선도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고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마 외교적으로도 많은 접촉과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북유럽의 음악이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음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K-팝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처음에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1,500석 정도 공연장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로 따지면 티켓 예매 사이트죠. 노르웨이에 있는 그 예매 사이트에 관련한 공연 소식을 알리고 티켓을 오픈했더니 2분 만에 1,500장이 다 나가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적인 교류도 좀 더 활발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자문위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딱 말해서. 글쎄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야 뭐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니까. 그럼 대통령도 직접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옛날엔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분하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세 분이 같이 히말라야 트레킹도 다녀오시고.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님의 측근이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더 저를 화제에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20일 가까이의 그 산행 일정을 가는 게 노는 사람 아니면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히 당시에 할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이 갔던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뭐 굳이 드립니다. 그래요.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행정관으로서 문 대통령의 행사를 연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못했죠. 그거는 용민 씨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결정하게 됐고 여러 번 사양하다가 그때 그러셨어요. 2년 전에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서 돈 좀 벌어야겠다. 공연 연출할 수 있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하게 자유롭게 돈 좀 벌어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돈 벌기는커녕 그냥 원치 않았던 세인의.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하도 그렇게 좀 안 좋은 느낌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있는 내내 성취감도 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개월 동안의 청와대 생활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데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개월 동안 뭐 일주일에 2개 혹은 3개씩 행사를 했으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하나 그냥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모든 행사를 다 달리 하려고 노력했고 걸음걸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현충일 기념식 행사, 뭐 내일이 현충일이긴 합니다만은 최백호 씨가 나왔었나요? 최백호 씨가 나와서 늙은 군인의 노래를 열창하셨죠. 정말 뭐 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원래는 양희은 선생님 노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빨리 되실 텐데 다른 분의 노래를 부르는 건 특히나 이 원로 혹은 중견 가수분들에게는 그걸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신뢰예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희은 선생님 다른 일도 있으셨고 네. 제가 연출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그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국방부가 지정한 첫 번째 금지가요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군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또 반면에 모든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이기도 그렇죠. 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노래의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이 군 생활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이 땅의 군인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부르기 딱 좋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정성과 진심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처연하면서도 희망적이면서도 또 진정성이 담겨 있게끔 부를 수 있는 가수를 여러 명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네. 최백호 선생님한테 아주 어렵게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백호 선생님이 제가 드렸던 설명을 똑같이 들으시고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불러보시겠다고. 네. 그래서 편곡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백호 선생님의 스타일로 불렀고 그 노래가 아마 용민 씨 얘기하셨던 대로 그날 행사에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직접 뭐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희생되신 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군에 복무하셨던 이 땅의 모든 그 예비역들한테도 큰 선물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럭키님이 공식 행사 클래스가 달랐어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송월 단장 가까운 사이이시잖아요. 친구죠.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저기 현송월 단장을 직접 만나시고 그거 안 여쭤보셨어요? 예전에 그 조선일보가 총살상. 근데 1년 만에 최근에도 뭐 그 조선일보의 오보가 뭐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처형당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속보나 혹은 그 보도가 어떤 언론의 입장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오보가 남북 관계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 보도 하나하나가 북쪽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 하나하나가 북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을 경멸하거나 혹은 본인들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느껴지게끔 만들고 그게 실무회담이나 혹은 실제로 일을 하는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몹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것 자체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보도의 진실 여부는 꼭 제대로 좀 확인을 해서 하는 게 그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한 언론사의 오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현송월 단장하고 이제 친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물꼬를 터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 큰 틀에서의 관계의 개선과 혹은 유지는 저 정도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여러 조건과 상황이 다 같이 잘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하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실제로 그 일들이 실무로 떨어졌을 때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 양쪽의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겠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행사 또 연출하셔야 되잖아요. 글쎄 그 기회가 저한테 온다면 뭐 제가 당연히 그걸 뭐 거절하거나 뭐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상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상이라는 게
지난번에 연내에 답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것들은 이미 있고요. 다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기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중에 살릴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혹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날짜 그다음에 뭐 같은 말이지만 시기, 형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고민이라 지금은 미리 뭐 언제일지도 모르는 것을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초대 예술인도 다 라인업이 됐었습니까? 당시에는 됐죠. 당사자한테 연락이 갔어요? 출연할 만한 분들에게 그럼요. 뭐 누군지 얘기는 못 하시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아티스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남북 관계가 뭐 그 단김에 그 섣불도 단김에 뺀다고 9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양 방문에 뒤이어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이어졌다면 참 환상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있었죠. 참 또 하노이 회담이 또 결렬되면서 또 답답한 면도 있고요. 자, 그 지금 예전에 기억하세요? 저 2013년 1월에 저하고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양정철 원장, 박현민 우리 감독하고 해서 프랑스로 가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이었나요? 그게? 여행 도피요? 무척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너희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에서는 또 뭐 탁현민 그 우리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 때문에 졌다는 분이 많이 계셨죠. 그때 그 당시 상황 돌이켜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이 말은 다른 의미보다는 그때 계속 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뭐 쫓기다시피 하는 신세였는데 뭐 이거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요즘 그 양정철 원장 서훈 국정원장 만난 걸 두고 뭐 밥만 먹어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일단 양정철 원장하고는 밥을 같이 안 먹는 걸로. 아니 먹어도 상관은 없죠. 글쎄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뭐 저기 민주당 싱크탱크의 수장하고 만나는 것이 그림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두 분을 다 잘 알잖아요. 밥 먹었던 겁니다. 밥 먹었던 거다. 거기서 뭐 총선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글쎄 뭐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보란 듯이 자리를 만들었을까를 좀 생각하면 뭐 저는 답이 뻔한데 상당히 의도적인 그 공격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탁현민의 순간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어서 세계에 내놓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탁현민 위원의 꿈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어디선가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그냥 그 질문을 받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서커스 얘기를. 근데 이제 돌아가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 말이 조금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어떤 꿈을 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현실로 만들 때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약간 좀 남새스러워서 그런 표현 안 쓰시죠? 잘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로서 남북 합작 서커스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됐던 할 거고 이미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공식적으로 북쪽에 요청을 해서 북쪽의 서커스 실력이 대단하죠. 북쪽의 서커스 실력은 뭐 여러 면에서 대단한데 단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서커스가 북쪽의 기술 몇 개를 전수받아 갔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자문위원회 그 꿈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자,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탁현민에게 김용민이란 뭐 이런 질문하라고 하는데 뭐. 용민이는 욕을 덜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는 친구.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아래라는 놀라운 사실이 예. 진실이긴 한데 예. 근데 하여튼 본인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혹은 인간성이나 여러 가지 면보다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욕을 많이 먹어보니까 네. 좀 약간 동병상련도 있고 네. 예, 그러나 요즘 너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비록 뭐 한두 살밖에 안 많은 형이긴 하지만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탁현민 위원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많은 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가봅니다. 윤여은 씨. 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마치 금요일 퇴근길처럼 교통량이 많습니다.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매우 심하고요. 이전에 잠실대교부터 여의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가양까지 30분 더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1시간 35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청담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안성휴게소에서 수원 쪽으로 22km나 밀리고 이후로는 신갈분기점과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8km 정체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과 조남분기점 또 금천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수요일 또 경제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세 개편안 확정했는데 50년 만에 추세 개편.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캔맥주는 좀 싸질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단 그 주종별로 차별이 있었고 또 수입 맥주하고 국산 맥주 사이의 차별이 또 있었거든요. 예컨대 수입하고 국산만 비교를 해보자면 국산은 용기 가격, 마케팅 비용 등등 모든 비용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최종 가격의 72%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수입 맥주는 뭐가 유리했다는 얘기냐. 수입할 때 내가 실제로 사들인 가격보다 좀 낮춰서 신고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신고가를 낮추면 그 신고가에 대비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4캔에 10,000원, 6캔에 10,000원 그런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캔 맥주 가격이 이제 앞으로는 세금이 한 그 캔당 40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종가세 말고 출고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바꾼다는 거예요. 캔 맥주는 싸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캔 맥주는 싸진다. 추세 개편을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 맥주에는 왜 세금을 비싸게 매겼느냐. 이게 50년 동안 이 체계를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맥주 다들 생각해 보시면 대학 다닐 때 맥주 마셨어요? 소주 마셨어요? 소주 마셨죠? 저는 전도사라서 안 먹었습니다. 네, 전도사라서 맥주만 드셨다고. 예전에는 맥주라는 게 말하자면 이게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렇죠. 비싼 술이었죠. 비싼 술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 두꺼비 그림 있는 술을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슬을 굉장히 이거는 비싼 술이니까 세금을 좀 더 내도 돼 이런 정서가 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요. 이제는 뭐 맥주하고 소주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세 개편 50년 동안 뭐 거의 유지되다시피 했는데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것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술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종가세를 해오다가 앞으로 종량세로 바뀐다는 건데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 비례 세금이 붙는 거고요. 종량세는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소주 같은 경우에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고 몸에 나쁠 개연성이 좀 큰데 맥주에 비해서 알코올 때문에요. 근데도 가격이 이제 싸게 먹히고 세금이 적게 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갈수록 술이 몸에 좋지 않다. 담배와 함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커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알코올에 비례해서 술을 먹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일종의 죄악세처럼 담배처럼 그러니까 죄악세 개념으로 해서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한번 손을 대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산 맥주와 외국 맥주에 결국 붙는 세금의 차이 이게 이제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큰 불만이 됐고요. 이제 또 하나는 수제 맥주 같은 경우도 세금이 맥주, 그렇죠.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좋은 메가를 이용하다 보면 또 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다양한 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수제 맥주의 부담도 좀 떨어뜨려 주자. 그러면서 맥주부터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소주라든가 탁주, 막걸리 이런 것도 왜 손을 안 대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먼저 종량세로 바뀌는 게 맥주와 그리고 막걸리 일단 두 종류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참 종량세 적용 제외 주종은 우려가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 바꾸고 싶죠. 이제 다 바꾸고 싶은데 이거 이제 손을 대게 되면 당장 이제 소주가 들어가는데 소주를 넣고 또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하면 또 이 전선이 퍼진다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종량세를 한번 바꿔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정착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그저께 조세정연구원에서 미리 공청회를 한번 했거든요.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는 소주도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소주 가격을 현 가격에 고정을 시키면서 종량제로 바꾸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스키라든가 진이라든가 다른 증류수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주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단 맥주하고 막걸리까지만 하고 이제 소주는 일단은 차지 다음에 하자. 밀어놨다. 발효주는 어떻습니까? 발효주. 탁주, 막걸리가 대표적인 발효주죠. 지금 종가의 5% 정도 물게 되는데 이제 고급 막걸리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변이 넓어지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있고 사실 막걸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앞으로 소위 말하는 종량,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에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쌀을 써가지고 막걸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은 쌀을 쓰게 되면 막걸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붙습니다. 더 비싸져 버리는데 이제는 좋은 쌀을 쓰든 좋지 않은 쌀을 쓰든 뭐 좋은 밀을 쓰든 좋지 않은 밀을 쓰든 어쨌든 이 막걸리는 그 양에 따라서 그리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막걸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조금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발효 중에서 와인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와인도 발효줍니까? 네, 일단 와인이 그렇죠. 제가 위스키하고 잠시. 술 안 드시는 티가 너무 나는데요. 그러네요. 역시. 제가 와인하고 위스키를 잠시 헷갈렸어요. 평소에 포도주 아마 드실 겁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 주스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와인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에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저는 네 캔에 10,000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얘기도 해야 되죠. 네 캔에 10,000원짜리 앞으로 유지가 될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입술 같은 경우에 이 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네 캔에 10,000원은 그대로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혹시 우려하시던 분들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주 좋아하시잖아요, 박병률 기자님. 저도 맥주 팝니다. 맥주죠. 지금 넘어오셨어요. 넘어왔어요. 전향하신 지 좀 됐고요. 이게 그 이름은 수입 맥주인데 우리나라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게 한국에서 만들면은 세금 체계가 불리하잖아요. 일부러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역수입을 해오던 브랜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세금 체계가 바뀌면 다시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더 소비자한테 낫지 않겠나요? 그렇죠. 어쨌든 해외로 생산 기지가 나가는 것보다야.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올여름 매우 더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장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전기료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요? 어찌 됐던 간에 전기요금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부가 내놓은 안이 3가지거든요. 사실상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청회에서 발표했다고 하지만 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내놓은 안이 1번, 2번, 3번인데 1번 하나는 누진 구간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200kW 이하 사용하는 구간 그리고 200일에서 400 그리고 400 이상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200, 400 이러면 몰라요. 얼마나 써야 200이고 얼마나 써야 400인지. 그게 집집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200이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에요. 예컨대 더울 때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씩 한 달 돌린다 하면 200은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 지금 그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보면 월 350kWh입니다. 그래서 보통 350kWh 정도 되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좀 돌린다 그러면 이제 400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넉넉하게 주겠다. 이게 1번 아니고요. 두 번째 누진 단계를 줄이겠다는 건 누진이 지금 3단계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이 2배 늘어나면 요금 부담은 단위 요금이 3배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요걸 2단계로 축소하면 요금 인상폭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전체적인 그 킬로와트당 단가는 올리는데 누진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얼마를 쓰든 요금이 다 똑같다. 이게 3번이에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좀 있죠. 특히 자유이용권 같은 거 없을까요? 자유이용권? 전기 자유이용권. 아이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더울 때 그 청취율 조사 기간에 선물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만약에 적용이 되면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건데 사실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한전의 입장에서 손해가 좀 클 텐데 많게는 3천억 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3천억 원 정도 요금 할인을 받는 건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이게 사실 재계에서 그냥 받아들이질 않죠.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안 그래도 경쟁하기 힘든데 어떤 전기세를 또 인상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동안 인상해 왔다. 인상해 온 것도 사실 맞고 이 심야 시간대 이런 데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오히려 더 비싸게 내고 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1안, 2안, 3안 어떤 걸 택해도 올여름에 전기요금 부담은 좀 줄어들 텐데 3안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킬로와트당 한 90원대에서 쓰던 전기가 125원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전기를 적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보시기에는 그 3가지 누진제 개편안 초안 중에서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1안이 작년에 했던 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화하겠다. 매년 7, 8월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해보기도 했고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2안의 경우도 이제 2단계로 축소를 합니다만 이 축소를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쪽에서 좀 혜택을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간에 쓰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려면 1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 같으면 사실 정부가 한 개 안을 내고 그냥 공청회 그다음에 의견을 받았는데 요즘은 하도 이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3개안, 4개안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가 밀고 싶은 안이 있을 하나가 거예요. 있죠. 있죠. 그걸 만약에 저는 고르라면 아마 1안이니까.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는데 저도 1안으로 오늘 밤 주인공은 1안으로 유추해 봅니다. 자, 누진 구간 확장하는 누진 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 작년에 그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1안인 거죠. 매년 더울 때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라고 하는데 네.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오늘 원달러 환율 내렸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지는 않은데 네. 이 4월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네.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지에서 특히 4월은 많이 적자가 되는데 예. 이 적자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현재까지는 시장이 보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최종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연미 기자님. 네, 그 간밤에 그리고 미국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확장세 이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네. 말하자면 미국이 금리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오늘 진정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네. 글쎄요, 일단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네. 5월에는 어찌됐든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것 같긴 합니다만 덜 팔고 덜 수입해서 나는 이 불황형 흑자 구조 요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미중 갈등과 연관된 것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우리가 수출해서 장사 잘해서 마이너스를 메워왔거든요. 네. 근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란프 네. 덕분에. 네. 네, 직접적인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네. 만약에 네. 이 문제만 잘 풀리면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아더 월드를 듣고 싶은데 마치겠습니다. 자,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